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여성이에요. TV 속에서만 보던 사연이 저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전 엄마랑 그리고 여동생 셋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기도 했고, 엄마 혼자 저희를 힘들게 키웠죠. 어린 나이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혹여나 집에 짐이 될까 하는 마음에 애초에 일찍부터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시집도 일찍 가게 되었죠. 전 물류센터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물류센터 직원이었어요. 자주 보다 보니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었죠. 딸린 식구가 많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성실성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죠.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 눈에 눈물은 안 나겠다 하고요. 제가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니 엄마는 조금이라도 안도하셨어요. 가뜩이나 대학을 기어이 가겠다는 동생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도와드린 셈이었죠. 하지만 절대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미안하다.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시집이나 가게 하고. 너도 꿈이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기쁘지. 아빠 없이 엄마 너무 힘들었잖아. 안 그래? 아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뿐이야, 정말. 철도 일찍 들어가지고, 아휴,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 마.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후회 안 해,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 늘 엄마는 절 안타까워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조차도 능력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그저 미안해만 하셨죠. 전 엄마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궁핍한 처지였죠.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 또한 저와 비슷한 벌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달그달 마이너스만 안 나고 항상 퉁쳐졌던 것 같아요. 너 좋아하는 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네. 날 안 만났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빠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둘이 버는 거니까 곧 희망이 보이겠지. 걱정 마. 괜히 엄한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 미안해.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너도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딨어.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난 그냥 일하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야. 남편은 없는 집 장남이었어요. 딸린 식구만 3명이었고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죠.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시댁에도 생활비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저희 살림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이걸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위안을 삼았죠. 저희 집 엄마는 따로 병원 청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비는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동생만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오히려 집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냥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없는 돈에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도 많이 썼지만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없어지는지 전 어려서부터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철든 것도 있었고요. 예, 명철이가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 덜 보냈더라. 너희 둘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 어? 이제 장가 갔다고 네가 조종하는 거 아니야? 나 명철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 장남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번 달엔 보너스도 없었고 명철 씨 병원 검진도 있어서 조금 빠듯했어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도련님들도 일하지 않나요?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그리고 걔네는 뭐 나가서 돈 안 쓰냐? 장남이라고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돈을 덜 준다 이 말이야? 그래, 너네가 아주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남편이 일찍 죽고 나 홀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날 홀대해? 이래서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이 꼴 저 꼴 안 보지. 아이고 명철 아버지, 나 좀 데리고 가요. 어머님은 늘 저희만 보시며 돈돈돈 하셨어요. 거의 저희 남편이 통장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도 홀로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돈돈거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 대한장 콜라보였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저희가 여유가 되면 당연히 저희 혼자 부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둘이 벌어야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냥 이번 달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어머니한테 생활비 좀 더 붙여드리자. 어머니가 낙이 뭐가 있겠어, 안 그래?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나 호강시켜준다며. 여태껏 우리 집에 고기 한번 사가봤어? 당신은 그저 자기 어머니만 중요하지? 우리 엄마도 병원 청소하면서 안 아픈 데 없이 힘들어, 알아? 생활비 좀 더 주면 그 마이너스 나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건데? 나 정말 자기 어머님 소중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내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련님들이랑 같이 충당하자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일은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여유 있으면 이러지 않아 자기야.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 되잖아. 그렇게 너무 몰고 가지 마.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는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자기야, 우리 엄마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신 분이야, 지금까지. 근데 나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시는 거 안 보여? 자기 엄마만 불쌍하지? 아무튼 생활비 더는 못 드려. 우리도 너무 빠듯하고 도련님들도 있잖아. 자기만 자식이야? 도련님들한테도 이 문제는 정식으로 의논해 봐야겠어. 우리만 자식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전 이 문제만큼은 칼이었어요. 남편 혼자 외동도 아니고 굳이 도련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남편만이 혼자 어머님을 부양한다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다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들은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본인들 밥벌이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 각자 얼마씩 해서 한 달에 어머님 생활비 드리는 걸로 해요. 저희 쪽만 부담하기에 솔직히 버겁네요. 에이, 형수. 우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형이 더 많이 벌잖아요. 저희는 기껏해야 반값 내고 나면 생활비 정도인데. 이것마저 엄마한테 드리면 진짜 밥도 못 먹어요. 사회초년생이 무슨 힘이 있나요? 당분간 저희는 빼주세요. 좀 더 벌면 그때 할게요.
그러게요, 진짜. 저희가 뭐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건데. 당분간만 이해해 주세요, 형수님. 네? 도련님들은 사회 초년생이란 이유로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서 쌍욕이 나왔지만 애써 침착하고 우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도 어느 정도 저를 돕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강경하게 나오니 도련님들은 그제야 수긍하는 듯 했죠. 그래도 10도 어렵냐? 너희들은 10씩 해서 20 정도만 보태줘 그럼. 난 하던 대로 할게.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그래. 아휴, 진짜 핸드폰비에 교통비에 밥비 하면 빠듯한데. 알겠어 뭐. 형이 힘들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형수님. 그렇게 시동생들에게 겨우 얻은 게 도합 2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20만 원이라도 저희 쪽에서 덜 드려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시어머니는 불쌍한 막내 아들들 돈이 어딨냐며 안쓰러워하셨지만 워낙 제가 더는 생활비를 못 올려드린다는 엄포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단념하였죠. 아무래도 저희는 둘이 번다고 생각해서 아주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장남의 짐이란 이런 것인가 했고요. 애들이 뭔 돈이 있다고? 아휴, 그래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쩜 너 참 성깔 그렇다. 아휴, 일단 알겠어. 널 누가 말리니?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이 무슨 명철 씨 한 명인가요? 다들 자식 노릇 해야죠. 그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돈 달라고 하겠어? 참나, 아들 키워봤자 아주 다 필요 없다더니 이 말이 꼭 맞아. 어머니, 그래봤자 어머님한테 한 달에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 15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이 210만 원이고요. 너무하세요 정말. 자기 엄마 고생만 했다며 저에게 결혼 전 생활비를 꼭 드려야 한다고 했던 말들을 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형편은 힘들지만 그래도 늙으신 노모 일 한 번 안 하게 해드리려고 거의 제 월급에 가까운 돈을 다 드린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또한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어이가 없었고 어쩔 땐 화도 났지만 내 어머니다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20만 원이란 돈을 사수하고 전 이 돈마저도 신이 났어요.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이었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보던 찰나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큰일이 닥쳤어요. 그렇게 이제 본인만을 위해서 살면 된다고 했던 찰나 엄마는 간암이라는 중병을 얻고 말았죠. 보험들 여유조차 없었던 엄마에게는 수술비와 약값이 너무 큰 타격이었어요. 어쩌니? 이제 그냥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돈도 없는데 하필 내가 암에 걸려. 미안하다 정말. 해준 것도 없이. 아니야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수술 받고 항암도 받자.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돼. 나 모아놓은 돈도 있고. 엄마 건강이 중요하지. 지금 돈 걱정할래? 그런 말 하지 말고 몸 상태나 신경 써. 알겠지? 나 엄마 아픈 거 진짜 싫단 말이야.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당장 모아놓은 돈도 돈이지만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 약값까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으면서
정말 속상했죠. 그래도 부부라고 전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며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했죠. 전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뒤통수를 세게 맞는 듯 했죠. 엄마, 어떡하지? 지금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하고 항암도 여러 번 해야 한대. 약값도 약값이고 자기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나 궁핍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그 연세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대. 뭐? 혼자 힘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 가뜩이나 민지는 졸업도 안 했는데 뻔히 알면서 그래? 아휴, 모르겠다. 솔직히 민폐지. 없이 살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했는데 그동안 검진 한번 안 받고 뭐 하셨대? 아, 진짜 말 막하네.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검진 안 했겠어? 같이 없이 사는 처지에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야 해?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이제 알겠어. 난 그냥 너네 집 생활비나 보태주는 사람이었지? 너네 엄마가 아팠어 봐. 나한테 돈 안 달라고 했겠어? 진짜 웃긴다. 민폐라고? 너네 엄마 아프면 내가 똑같이 얘기해줄게. 알겠어? 됐다. 내가 뭘 바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머님한테 줬던 돈 생각해봐. 난 왜 헌신했니 그럼? 진짜 부질없다. 이제 돈 못 들여 더 이상. 전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기분이었어요. 그딴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철저히 남의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 막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예, 명철이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 엄마 암 걸렸다며? 아니 그래서 뭐 돈을 명철이 보고 해달라는 거야 뭐야? 네? 아니요. 돈 해달라고 한 적 없고요. 남편으로서 그냥 의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니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고요. 제 말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 때문에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아주. 아니 네 엄마 아픈 걸 가지고 왜 명철이 보고 어쩌라고 말하는 거야? 가뜩이나 애 얼마나 심란하겠어, 안 그래? 너 아주 웃긴다. 이러려고 결혼했지? 뜯어먹으려고 해도 유분수지. 너희 집 일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 지금껏 어머니 생활비 드리면서 한 번도 명철 씨 보고 너네 엄마라고 한 적 없어요. 당연히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 일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말로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나 보지, 안 그래? 아유, 기막혀.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너네 엄마 아픈 건 아픈 거고 나 줬던 건 주라고, 알겠어? 아니 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민폐야? 여러 군데? 전 어머님의 얘기에 분통이 터져 전화를 끊어버렸고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또 막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분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어머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비 도움을 드린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남의 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엄마 아파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속절없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눈앞이 깜깜했죠. 난 분명 말했다. 너희 집 일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 명철이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문자를 보는 내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지 남편은 그냥 남이었고 시댁마저도 저에게 정말 남이라는 사실을요. 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페이가 조금 더 센 일을 알아봐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 언니 소개로 한 가정집의 가사 도우미를 소개받았죠. 한 번도 남의 집 일은 해본 적이 없지만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곤 페이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냐는 말에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회사는 그 즉시 정리를 하였고요. 전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마련해야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벌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동생도 기특하게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의 약값이라도 같이 벌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서툴 테지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죠? 대충 일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참, 대부분 사모님이 집에 상주하고 계셔서 조용조용 하셔야 해요. 워낙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안 정도만 깨끗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 방엔 절대 출입 금지고요. 집사의 말에 따라가 본 방은 거실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그 방은 절대 출입 금지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예민하니 청소와 음식만 조용조용 하다가 빨리 퇴근하라고 하길래 그런다고 했죠. 그렇게 저의 가사 도우미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몸이 고됐지만 일당도 셌고 딱히 저와 부딪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은 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제 앞날을 헤쳐나갔어요. 문득문득 남편에게 올라오는 서운한 감정,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엄마의 병원비를 버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저희 서운함은 잠시 미뤄두었죠. 그렇게 쓸고 닦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일을 잘하네요. 사모님도 아직까지 별 말씀 없는 거 보면 괜찮아 하시는 것도 같고. 아, 정말요? 감사해요. 아직 사모님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처음이긴 한데 열심히 해야죠. 나름 열심히 해서인지 집사님도 참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일 끝나고 집에 와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서 몸을 쉬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놈이 제 속을 긁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귀가가 늦어? 장모님 댁 다녀오는 건 알겠는데 유부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상관 마. 엄마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일 일일이 보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내 속 긁지 마. 엄마 일만 조금 해결되면 당신이랑도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난 이렇게 못 살아.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병든 엄마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너 같은 거 나도 필요 없어. 꽤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참 또다시 상처를 주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지만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엄마는 급한 수술을 마치셨고 항암을 준비하고 계셨죠. 중간중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며 문자 폭언을 멈추지 않았지만 무조건 무시했어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과 엄마가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수술비를 충당하였고 이제 어마어마한 약값과 항암 치료값을 벌기 위해 전 무조건적으로 뛰어야 했어요. 그래도 엄마에게는 마음 편하라고 늘 웃어 보이며 말했죠. 엄마는 몸만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저 집사님, 오늘은 주방 쪽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밑반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창거리가 없어서.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너무 시끌벅적하기만 안 하시면 되니까 적당히 준비하시고 오늘 그거 마치면 퇴근하세요. 간단하게 음식 반찬거리들 좀 하고 주방을 치우고 이제 퇴근하려던 그때 사모님께서 큰 소리로 절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절 기함하게 했죠. 정말 세상 태어나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이봐요. 거기에 좀 서볼래요? 냉장고에 분명히 창조림이 있었는데 그쪽 부엌에 들락달락 한 뒤로 없어졌네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장조림을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반찬 해놓고 지금 치우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CCTV가 부엌에만 따로 달린 것도 아니고 나야말로 어이가 없네. 이봐요. 얼른 내놓고 나가요. 무슨 소리세요? 절 지금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장조림을 훔쳐서 나가나요? 뭐가 좋다고? 그야 나도 모르지. 그쪽 같은 부류와 엮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 하려 했는데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네. 얼른 내놓으라니까. 그 순간 사모님은 제 팔을 잡아당기시고 가방을 끌어내리셨고 그러는 바람에 긴 팔에 감춰져 있던 제 손목이 드러나게 되었죠. 제 손목엔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 화상 자국을 보자 사모님은 놀란 눈을 하고 본인의 화상 자국을 저에게 대조해 보셨죠. 그러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뒤의 이야기가 저에겐 더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화상 자국 기억나요? 아니, 나 기억 안 나요? 내가 아무래도 당신 엄마 같은데. 네? 엄마라뇨. 아, 죄송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화상 자국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전 엄마가 계세요. 당신 엄마가 친엄마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죠.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내 딸이 맞는지 아닌지. 사모님은 당장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였고 전 너무 당황했지만 사모님의 계속되는 침묵 얘기에 유전자 검사를 허락했죠. 그리고 결과를 전해 듣고 전 너무 놀라웠어요. 친자 확률 99.9%. 여태까지 제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은 제 친엄마가 아니었죠. 사모님한테 전해 들은 결과로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고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너 3살 땐가? 근처 유원지 갔는데 네가 없어진 거야. 그때부터 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돈도 참 열어 뜯겼지.
너 봤다는 사람이나 너인 척 행세하는 사람이나. 근데 내가 널 이렇게 못 알아보다니. 34년 전 널 내가 낳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저기 저 방, 네 방이야. 매일 내가 쓸고 닦고 너 다시 만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애태운 방이기도 하지. 미안하다. 그 화상 자국은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할 때 내가 피하게 하려다가 너랑 나랑 같이 입은 상처야.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어. 너만을 그리워하면서. 너네 아빠는 진작 돌아가셨어. 너 잃어버리고 병이 들더니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었거든. 정말 미안해. 첫 만남에 내 딸을 내가 도둑으로 몰다니. 미안해 정말. 사모님은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고 오열했어요. 전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죠. 전 그 길로 친정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물었어요. 엄마는 참 당황하시더라고요. 엄마, 내 친엄마 아니었어? 아니, 맞잖아. 그치? 엄마랑 나랑 이렇게 닮았는데 아닐 리가 없잖아. 안 그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정말 세상에 비밀은 없나 보구나. 사실 너, 한 4살 때인가? 이상하게 네가 아빠를 그렇게 따라오더래. 네 아빠는 그냥 길 잃은 애인 줄 알고 밥도 사 먹이고 부모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상하게 너한테 정이 가더라. 내 딸이구나. 자식 없는 우리한테 딸아이가 생긴 거구나 했지. 그렇게 널 걷어서 키운 거야. 이상하게 널 키우니까 바로 애가 들어선 거 있지? 그게 바로 네 동생이고. 아휴, 미안해 정말.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널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넌 우리 집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내 딸이었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걷어주신 부모님은 절 친자식 그 이상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절 잃어버린 친엄마가 참 불쌍했죠. 자식 하나 잃어버리고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멍하니 그렇게 예민해져만 갔던 거죠. 그 와중에 저를 그리워하는 방은 항상 쓸고 닦고 늘 깨끗했어요.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인형, 레이스 원피스, 액세서리 등등 하나도 버리지 않고 늘 닦고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이제 여한이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전 늘 부족했어요. 공주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을 괜히 저희 집에 들어와서 늘 돈에 허덕이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 정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던 엄마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친엄마와 엄마의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엄마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는 지금의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모조리 다 대주셨어요. 절 이렇게 키워준 은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당장 일을 그만둘 것을 얘기하고 친엄마가 관리하던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전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엄마는 꼭 받을 것을 당부했죠. 갑작스러웠던 일이었어요.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 뿐이지. 앞으로 살면서 마음적으로 정말 잘해줄게. 그리고 우리 첫 만남은 잊어주겠니? 너무 미안하다. 너 잃어버리고 제정신 아닌 날로 살았어. 그저 술로 하루하루 버텼지. 미안해 정말. 일단 이거 다 받아줘. 네 거야. 언젠간 널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아래 그래도 열심히 모아놓고 관리했어. 이젠 다 네 거니까. 에이, 저한테 너무 과분해요. 이런 거 관리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힘드셨을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전 괜찮아요. 친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모든 걸 양도한다고 했어요. 전 그러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친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대로 하시더라고요. 사람 새끼들도 아니라며 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제가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이런 게 엄마가 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들이 둘이나 된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어요. 이혼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소송할 거야. 그동안 내가 들인 생활비 어느 정도 받아와야겠어. 이대로는 못 지나가. 날 그렇게 남대하듯 대하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생활비를 들였나 한심한 것 같아. 당신도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내 변호사랑 얘기해. 그래. 나도 너랑은 못 살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네 엄이 내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 그리고 소송? 참나 웃기지 마. 그렇게 궁핍하냐? 줬던 돈을 다시 뺄게. 얼마든지 소송 걸어봐. 너 소송 걸 돈은 있고? 상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너도 잘 준비해야 할 거야. 그 꼴랑 300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너네 엄마 잘 모셔봐 어디. 남편의 대답에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고 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드린 생활비는 무조건 제 통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자료는 챙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또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에는 장사 없다더니 말이죠. 뭐? 준 돈을 다시 토했네?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도 네 어미처럼 빨리 병 걸려서 대져버려라. 아주 나쁜 년.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몸 있고 네가 이러는지 전혀 상상도 안 가지만 그래, 구질구질한 데서 빨리 헤어나오길 잘했지. 이제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 마. 아, 아줌마. 엄마 지금 수술 아주 잘 돼서 캐치하고 있으니 악담 사절려. 그리고 심보나 그렇게 쓰지 마요. 없던 병도 걸릴라. 이제 그 집구석 아등바등 잘 살아봐. 지긋지긋한 구제불능 인간들 같으니라고.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몇 주가 흘러 남편은 제가 상속녀가 됐다는 것을 친한 회사 언니에게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쌍욕하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래도 돈밖에 몰랐던 시어머니는 절 놓친 걸 더 안타까워 하셨죠.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정말 통쾌했죠. 이렇게 돈 앞에 간사한 인간이었다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친엄마 따로 계시다며? 민희 씨한테 들었어.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진작 말해주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누구세요? 차단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목소리 왜 저래?
이제서야 기어 들어가는 척이야?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일지 몰랐어.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로채서 전화를 받더니 애걸복걸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으라는 둥 폭언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렇게 돈에 있어서는 강약약 강인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라서 더 그렇고요. 예,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 하풀릴 때까지 연락 안 할 테니 우리 명철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아줌마, 명철이고 나발이고 전 다 싫어요. 그 집구석. 빨리 법원에서 판결 나온 위자료 집행이나 이행하세요. 아줌마 욕심이 이 화를 부른 거야. 알아? 그렇게 돈 없는 친정엄마 구박하며 악담을 하더니 돈 많은 친정엄마 생겼다니까 이제서야 알랑방귀? 애 없을 때 이혼하길 잘했지. 당신이랑 조금이라도 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끔찍하거든. 하여튼 밑바닥 잘 봤수다. 그럼 이만. 전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난 상태예요. 친정엄마는 무사히 항암을 마치셔서 추적 관찰 중에 있고요. 전 친정엄마와 친엄마 사이를 오가며 지내고 있죠. 친정엄마도 절 키워주신 소중한 엄마니까요. 저 역시 이렇게 얼떨떨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지금은 엄마가 2명이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기쁩니다. 친엄마는 저한테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매번 잘해주시려고만 하시고요. 다행히 친엄마는 술도 끊으시고 이제 쾌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엄마들을 보고 있으니 저까지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 소망은 저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 딱 하나 소망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보약이더라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2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이중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던 건 정말 어이없는 장소에서 발각이 되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동네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었죠.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줬었어요. 저는 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을 쏟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았는지 체인점 몇 개 정도 낼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삶은 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남편은 원래 중소기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 식당이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여유가 생기면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남편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분식 배달을 가게 된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점심시간도 끝이 나서 약간 한가해진 시간이라 남편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것 같아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꽤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일단 분식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 전화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결국 배달 대행의 도움으로 준비한 음식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돌발 행동을 해서 몇 번이나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불만을 털어놓았었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최대한 많이 참고 있었죠. 남편은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돌발 행동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저는 그냥 계속 다니길 원했었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언제 불경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꼭 도와주고 싶다며 함께 하길 원하길래 남편이 도와준다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건 저에게 엄청난 실수였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배달 담당인 남편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 배달 대행 기사님들을 계속 불러야만 했고 제가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자 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셨던 배달 기사분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배달해주기 위해 저희 분식집으로 오고 있던 도중에 한 카페에서 저희 배달 오토바이를 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분식집 문을 닫고 기사님이 알려주신 카페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남편 오토바이가 정말로 카페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페 안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저희 단골 손님이었던 카페 주인이 남편과 서로 마주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진한 접촉을 하고 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발만 구르고 있었던 제가 정말 한심해 보이던 순간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모든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들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데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카페 유리창에 반사되어 제 자신의 모습과 마주치자 너무 불쌍해 보여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결국 카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뒤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자리로 달려가 난리를 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난 남편은 저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분식집은 어떻게 하고 왜 여길 온 거야?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 우리 단골 손님이고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길래 잠깐 대화 좀 나눴던 것 뿐이야. 그래. 배달 주문이 밀려서 나는 발만 구르며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여기에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며 서로 주물럭거리고 있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요즘 들어 배달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 이런 거였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서로가 남의 가정이 있는데 뭐하러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겠어요? 서로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터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커피나 마실 기분일 것 같아? 너희 둘, 내가 핸드폰에 증거물 다 남겨놨거든? 아무리 서로 친하다고 해도 사진 속에 있는 장면들은 누가 봐도 바람이라고. 너희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눈물로 애연을 해도 받은 만큼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뒤늦게서야 인지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에게 걸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고 더 이상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생활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털어놓자 다들 경악을 했고 시모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세상에,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나 돌릴 상황이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아이, 바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로 인사나 주고받다가 가까워져서 대화 좀 몇 번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바람이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바람 피우는 거게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며느리가 건네준 이 사진들은 뭔데?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냐고.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저는 떳떳하다니까요. 절대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지 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나한테 미안한 건 모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건 알아? 당신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이제야 당신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저녁에도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니만 그 이유가 전부 카페 주인이랑 서로 만나오고 있었던 거야? 터치가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둘이 나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났겠어?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다고. 아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침착하고 흥분부터 가라앉혀봐. 이래선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라. 난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결국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뉘우치지는 않아 보였어요. 시모는 저에게 매달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마음속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어렵게 이룬 가정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할 테고 결국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과 동서가 제 앞에서 무언가 둘이 속닥거리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여자로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큰형님이랑 저희 부부는 지금도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게 다 형님한테 배울 게 없다고 느끼게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계속 가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큰형님이랑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은 부족할 테고 아주버님은 대학을 나왔으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했을 테죠. 원래 남자들은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요. 여자들도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처음의 감정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아주버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맨날 하는 일이 똑같으니 지루해졌을 거고 주방에만 있는 형님한테 매력이 떨어지게 됐으니 자연스럽게 거리에 널린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고졸인 동서가 멍청하니까 서방님을 휘어잡지 못한 거잖아. 누구 탓을 하겠어? 행동만 똑바로 했어봐.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머리가 나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만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서방님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했겠어? 원래 남자들은 들어오는 여자 마다하지 않아. 카페 주인이 단골이라고? 애초부터 사심이 있었겠지. 그러니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고. 그 다리를 동서가 연결해준 꼴이네. 내가 동서였으면 서방님한테 배달일 시키지 않았겠지.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서방님한테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 단골 손님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는 자기한테 눈웃음 쳐주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누가 마다해? 카페 주인이니까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곱게 했을 거 아니야. 매장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 서로 눈맞기 딱이지. 그런데 지금의 동서를 봐봐. 떡볶이 좀 팔겠다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고 앞치마에
화장은 당연히 하지도 않았지. 그것뿐이야? 튀김까지 튀기다 보니 얼굴에 땀과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어서 얼굴은 힘들어서 죽을 상인데 서방님이 카페 배달 일을 끝내고 다시 분식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 동서가 여자로 보이겠냐는 거야. 요즘 체인점도 내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더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동서는 서방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이게 누구 잘못인 것 같아? 나랑 막내 동서가 봤을 때 서방님이 헛바람 든 건 전부 다 동서 때문이라는 거야. 그 머리로 이혼은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같은 여자이지만 동서는 정말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윗동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흥분해선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모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두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모의 눈빛에서는 이미 두 동서의 입놀림에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도 여자예요. 꾸미고 싶고 남들처럼 이쁜 옷도 입으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일을 쉬게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 일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왜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나를 왜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 어머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요? 방금 형님이랑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넘어가셔서는 저한테도 탓이 있다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셨잖아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어머님, 작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이 사람도 자극받아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회사 멀쩡히 다니고 있는 거 그만두게 만들었고 결국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말 믿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제 탓이죠?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도 해선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왔고 가정을 이뤘으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이 뭔지도 모른다는 건 저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꼭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랬나요? 솔직히 대학 나온 동서랑 형님은 지금 뭐 하는데요? 둘 다 육아한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집안의 가장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대학은 왜 나온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둘 다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막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 집안 중에서 고졸인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 다 대면서 저한테 떠넘기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두 동서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했던 거였어요.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닌 맨날 동네 맘카페 회원들과 만나서 수다나 떨며 쇼핑이나 하고 아이는 유모차에 방치만 해두는데 어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대학 나온 이유가 아이는 방치하면서 맘카페 회원분들과 수다 떨려고 대학 나온 것도 아닐 텐데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졸 나와서 무식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과의 문제들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분들께서는 제가 가진 고민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찍었던 불륜 현장의 사진은 법적으로 큰 효력이 되었고, 충분한 이혼 사유와 함께 상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계속 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해오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말 전부 다 거짓이었잖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혼은 결국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번만 조용히 눈 감아주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 명의도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내 돈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거야? 이 집 꼭 건드려야 되겠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만. 그럼 이 집 처분되면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서,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탓을 돌려야죠. 막상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생겼나 봐요. 어머님이 형님 집으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들도 아니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이 모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원래 집안에 장남이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막내라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세 식구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작기 때문에 어머님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머, 동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잖아. 어머님, 저희 집도 넉넉지 않은 편이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재수 씨 집에서 지냈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어떻게 마련한 거야?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재수 씨 집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원래는 재수 씨한테 일부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도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배려해 줬던 거 기억 안 나? 어머, 벌써 지나간 일을 이 사람이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나는 하여튼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는 절대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요즘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속 편하다고요. 서방님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건 다 서방님 탓이에요. 제가 이혼 서류를 던짐과 동시에 집안 싸움이 시작됐고 갈 곳이 없어진 시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서 결국 윗동서와 아랫동서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말리려던 남자들까지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그 와중에 시모는 요양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과 동서 집에 얹혀 살겠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릎 꿇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지만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한 다음에 부모님께 알려드렸었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인연을 끝낸다는 건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카페 주인에게 찾아가 저 대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을 때 내연녀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연녀도 가정이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이가 있었으면서도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었겠지만 그 전에 모든 관계를 해결했다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처음 차렸던 분식집은 처분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노력을 알아주신 손님분들께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소개도 해주신 덕에 금방 자리를 잡아 매출이 점점 늘어 더 좋은 재료로 초심 잃지 않고 보답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서울 금방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잊지 못할 황당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병원 인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전공과를 돌고 최종적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저 역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공과를 정하는 중요한 시기와 인생의 쓴맛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힘든 과정들이 있기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비록 그 과정은 지독하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겠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징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응급실 인턴 근무를 설 때 겪었던 일이었어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인턴 생활을 할 때 2달 정도 과를 돌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과 인턴을 막 마치고 응급의학과를 다닐 때였고 저에겐 같은 병원 내과 레지던트 3년 차인 33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부터 CC 커플로 유명했고 선배나 후배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커플이라며 저와 남자친구는 의사 안 하고 모델이나 배우로 전향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극찬하는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솔직히 잘난 맛에 산다는 말처럼 저희가 그런 맛에 살았습니다. 나이도 젊고 미래가 보장된 직업에 생긴 것도 잘났으니 저와 남자친구의 콧대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인턴 생활이 힘들었지만 남자친구를 보면 힘이 절로 났고 정말 서로에게 열심을 다해 사랑을 했었고 병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유일한 커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상견례 날짜를 언제 잡을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젊은 나이고 앞날도 보장됐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일찍 서두르냐는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고 나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했던 터라 생각 없이 결정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을 때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레지던트가 끝나면 예비 신랑은 인턴 때나 레지던트 시절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테고 반면에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병원 생활을 하겠죠. 그럼 제 나이는 30살이 훌쩍 넘어 결혼 정년기가 지나 노처녀가 될 테고 예비 신랑 또한 절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고 신혼이란 달콤한 꿈에 젖어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병원 숙소에서 쪽잠 자며 연애하는 것도 지겨울 때여서 하루빨리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었어요.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서로 부모님에게 결혼 의사를 밝히고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방에서 상견례를 위해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은 시모의 행동과 언행에 큰 상처를 받고 말았고 결국 박차고 자리를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제가 터미널까지 마중 나갔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꼭 시간 빼놓고 모셔올게요. 그리고 며칠 더 있다 가시면 제가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할 테니 모처럼 인형이 집에 왔는데 바로 내려가시지 마시고 이참에 푹 쉬다 가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합니다. 누가 보면 벌써 저 집에 장가 간 줄 알겠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며느리 주려고 키운다는 소리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남의 딸한테 귀한 아들 주려고 몇십 년을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네가 마중 나가긴 왜 나가?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터미널까지 마중을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시간에 잠을 더 자야지.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해야겠습니다. 예비 사돈어른, 솔직히 아직 결혼 전이지 않습니까? 남의 귀한 아들이 터미널로 마중 못 나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해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죠. 사부인께서 서운하시고 화내실만 합니다. 저희 아직 젊고 마중 같은 거 안 나와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김서방이 심성이 고와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네요. 이게 다 사부인이 가르치신 거겠죠.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아이들이 원하는데 하루빨리 결혼 날짜 잡는 게 어떨까요? 아신다니 다행이네요. 솔직히 이런 자리 흔한 자리도 아니고 제가 술이 좀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결혼 정말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이 나이도 어리고 인영이는 아직 인턴이잖아요. 언제 레지던트 달고 공부하고 의사 됩니까? 전 제 아들 의사 안 만들 거예요. 의사도 병원 원장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인영이가 끝까지 의사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설령 도중에 공부라도 포기하면 우리 아들은 뭐가 됩니까? 아직도 포기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맞선 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진호가 착해서 맞선다 거절하고 오직 인영이만 보니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인영이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들 병원 차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결혼 대환영할게요. 하지만 동네 마트 하신다면서요? 혹시 마트 건물이 인영이 아버님 것이면 그거 헐고 병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술 좀 적당히 드세요. 아무리 술 먹고 취해서 하시는 소리라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꼭 그러셔야 해요? 저 인형이 없으면 의사고 뭐고 안 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엄마 앞에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내가 너 의사 시키려고 혼자 밤낮으로 일해가며 공부시킨 줄 알아? 이러니까 내가 인형이랑 결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의사 아들 두니까 의사 며느리는 눈에도 안 찹니다. 이 정도 애쓰니 인형이 너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너라도 이 결혼 당장 무른다고 말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사부인, 정말 듣자 하니까 이건 완전 상식 이하의 말들만 하시고 더는 못 듣겠네요. 인형아 가자. 당신도 일어나요. 우리 딸도 의사입니다. 사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구는 의사 사이 반갑기나 하답니까? 우리도 아까운 장사예요. 나도 내 딸 의사 만든다고 마트 한번 쉬는 날 없이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 딸 의사 만들었어요. 오늘도 맡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큰맘 먹고 올라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차비 아깝지 않게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상식 이하인 집에 나도 내 딸 시집 안 보냅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요.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싸움장이 됐고 저와 예비 신랑은 양가 부모님의 말싸움을 막기 위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자리를 나와서야 싸움이 진정이 됐고 엄마는 딸 집에 도착하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건강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셨고 저 또한 막말하는 시모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두 분이 모두 잠든 걸 확인하고 예비 신랑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신의 엄마지만 이번 일은 심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와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시모를 잘 설득하겠으니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사랑의 콩깍씨가 쓰였는지 시모의 행동은 어느새 다 잊고 예비 신랑이 좋았고 예비 신랑만 마음이 변치 않으면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 역시 절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이 반대할수록 저희는 더 애틋하고 결혼이 간절하게 됐어요. 예비 신랑은 휴가를 받아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마트에 내려갔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마트 일을 하면서 점수를 땄습니다. 그 덕분인지 부모님은 예비 신랑을 예쁘게 봐주셨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예전보다 크게 환영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시모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서로 좋을 때까지 연애만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예비 신랑은 상심이 큰 듯 보였습니다. 당장 시모의 사과가 필요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예비 신랑이 자신이 다 생각이 있다며 자기만 믿으라 했고 저도 시모의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서 예비 신랑한테 다 맡겼어요. 예비 신랑이 자기 엄마이니 알아서 잘 하겠지 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 부모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펄펄 뛰며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인영아, 살다 내가 이런 별꼴은 또 처음이다. 방금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알아? 네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글쎄 완전 딴 사람이 돼서는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사과하지 않겠니?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 정신 나간 말만 해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니까. 혼자서 진호 키우면서 진호가 막상 독립해서 나가고 결혼을 한다니까 우울증이 왔었대.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된 거고.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엄마인데 그만 모르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달랬지. 네 시모가 모진 데는 있어도 가엾은 사람이더라. 아무래도 그동안 진호 혼자 키우면서 산전수전 얼마나 많은 일 겪어봤겠니. 남편 빈자리가 무시 못한다. 나도 네 아빠 없이 너 키우고 의사까지 만들으라 하면 못했을 거야. 그런 거 보면 사부인이 진호를 진짜 바르게 잘 키웠어. 솔직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진호가 이렇게 지극정성이고 자기 엄마까지 설득해서 온 거 보면 엄마는 진호 하나는 믿을만 한 것 같아. 엄마 진짜 그 말 번복하지 않는 거다. 그럼 나 결혼 날짜 잡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진호 오빠 같은 사람 없다니까. 다들 자기밖에 몰라. 진호 오빠는 진짜 나 아니면 없어. 내가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타고났잖아. 내가 괜히 결혼 서두르는 게 아니야. 지금 딱 진호 오빠 잡아놔야
나 레지던트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안 그럼 병원 생활하랴, 사랑 지키랴, 밥 먹고 잠자는 시간도 없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해? 엄마는 나만 믿고 결혼 준비나 해놓으세요. 나도 당장 시모 보기 그런데 뭐 시모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달라지지 않겠어? 예비 신랑이 어떻게 시모를 설득했는지 시모는 저에게도 딴 사람처럼 대하셨고 너무나 잘해주셔서 살짝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하루는 둘 다 병원 일로 바쁘게 지냈는데 5단 도시락을 싸서 시모가 병원에 방문한 날이 있었어요. 처음 있던 일이라 시모의 호출에 응급실에 있었던 저는 서둘러 시모에게 갔고 5단 도시락을 하나씩 까면서 김밥이며 잡채며 불고기를 손수 입에 넣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수술을 마치고 한참 뒤에 왔고 시모의 도시락에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 나누라고 하면서 커피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일부러 병원 로비에 있는 커피숍 대신 좀 더 먼 다른 과 병원 건물로 갔고 커피를 사서 들어온 순간 괜히 멀리 가서 커피를 사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온 커피를 화가 난 나머지 예비 신랑한테 쏟고 말았어요. 순간 휴게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분명히 인형이 부모한테 사과 전화하면 맞선 본다고 했지? 난 그 말만 믿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날 연기한 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거야. 너 하나 맞선 보게 하려고 내가 무슨 꼴이니? 그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고 했잖아요. 어쨌든 전 결혼은 인형이랑 할 거예요. 날짜도 이미 잡았고 다음 주에는 예식장도 계약하러 가요. 어머니가 맞선 한번 안 보고 결혼하게 돼서 너무 억울해 하시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본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그런 거고 형식적인 거니까 어떤 기대도 마세요. 이제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어머니 요구 들어줄 시간도 없어요. 인형이 만한 여자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체념하세요. 얼굴만 반반하면 뭐하니? 집안에 돈이 없잖아. 솔직히 네가 의사니까 알 거 아니야. 주변에 다 여의사인데 그렇게 보면 인형이는 예쁜 거 말고는 볼 게 없어. 나도 인형이 싹싹하고 어리고 좋은데 너는 애초에 그릇이 달라. 어느 정도 예비 신랑과 시모의 대화가 끝난 틈을 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오자 5단 도시락을 싸고 갈채비를 했고 전 분노를 참고 최대한 밝은 척하며 시모를 배웅했습니다. 시모가 가자마자 예비 신랑한테 손에 든 아이스 커피를 던졌고 순식간에 주변에 있는 환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화가 난 이유에 대해 눈치를 챘고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쓰였는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절 데리고 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결혼 날짜가 나왔는데 맞선을 본다는 말이 나와?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고 얘기해 줄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정말 개가천선하신 건 줄 알았어. 너무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솔직히 남들이 이런 꼴 보면서까지 왜 결혼하냐고 하는데 우리 결혼에 있어서 어머니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딪힐 일 생길까 싶기도 하고 더 큰 건 내가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어머니 입에서 맞선이라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래도 내가 참아야 해? 지금 이 상황에 충분히 오해할 만해. 너나 못 믿어? 엄마가 맞선 보라고 한다고 내가 볼 것 같아? 그냥 엄마 달래려고 그런 거야. 나가지도 않았고 나가려고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결혼하려고 한 거야. 당장 다음 주에 예식장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데 내가 언제 맞선을 봐. 그럴 시간도 없고 결혼 준비에 병원 일에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당신이 나 좀만 믿고 지켜봐주면 안 될까? 솔직히 우리 엄마 이러시는 거 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고 남들한테 혼자 아들 키운다면서 무시당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나 의사 만들겠다고 보내온 세월들을 내가 어떻게 무시를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주변에서 맞선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아들 잘 키워서 남들이 알아봐준다고 말이야. 내가 맞선 봐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맞선 들어오는 게 엄마는 좋은 거야. 자신이 아들 잘 키웠다고 인정받는 기분 같으신가 봐. 나 당신 만나면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여자로 속썩이거나 배신한 적 없잖아. 그렇게 몇 년을 날 봐왔으면서 날 모르겠어? 이건 결혼하기 전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예비 신랑의 말을 듣다 보니 지금껏 여자 문제로 일이 생긴 적도 없었고 시모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아들 자랑을 하고 서로 사위 삼겠다고 했을지,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시모의 웃는 표정이 그려졌고, 의사 아들이 벼슬은 아니라지만 시모에게는 벼슬이었고 최고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예비 신랑은 절대 맞선 같은 건 안 보겠다고 절 안심시켰고, 예식장을 잡고 드레스도 맞추고 청첩장도 나오면서 결혼 준비는 무사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 있는 저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간호사 선생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이 환자에게 시달리고 있다면서 내과병동에서 난처해야 한다는 전화였고, 다행히 응급실 상황이 바쁘진 않아 내과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자마자 황당한 모습이 저를 반겼고, 환자로 보이는 여자가 예비 신랑 품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환자라지만 남의 신랑이 될 사람을 껴안고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침착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예비 신랑한테 상담할 게 있다면서 잠깐 불러내더니 교수님이 안 계시는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나왔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예비 신랑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환자분이 왜 우는지 몰랐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어디가 아파서 온 환자냐고 물어봤어요. 환자는 종합 건강검진 때문에 왔고 결과를 들으러 온 거라고 했어요. 딱히 이상 소견도 없었다는 것 같은데 여자 환자가 괜히 겁을 먹어서 우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워낙 예비 신랑이 잘생겨서 이번에도 꼬리치는 환자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가보라고 떠밀었지만 쉽게 환자 앞에 나서서 인턴인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에 예비 신랑이 절 기다리고 있었고 응급실 대의 근무여서 저녁 8시에 끝나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피곤해 보이는 예비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고 괜한 걱정을 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마음이 확 풀리게 되었어요.
아까 우연히 내과병동 갈 일 생겨서 갔다가 당신이 환자랑 있는 걸 보게 됐는데 무슨 일이었던 거야? 환자랑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아는 척도 못하고 왔는데 그 환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 병원에서 왜 자기를 안고 울었던 거래? 당신 아까 글 봤구나. 나도 너무 황당해서 멍하게 서 있기만 했네. 건강검진한 환자였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게 보여서 그거 설명하다가 그렇게 됐어. 겁이 엄청 많으신 분이더라고. 자기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막 내 앞에서 소설을 쓰는데 내가 뿌리칠 수도 없고 그냥 진정될 때까지 달랬지. 당신 신경 쓰였겠네. 미안해. 그러게, 간호사 선생님들도 오해하잖아. 난 당신 믿는데 말 많고 병도 많은 병원에서 특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당신한테 이런 일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얼굴을 가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동하나 말하나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병원 사람들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 주시하고 있단 말이야. 내 동기들은 분명 내기도 했을 거야. 나랑 당신이랑 결혼을 할지 말지 말이야. 우리가 깨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 간호사 선생님들만 해도 10손가락은 뭐야? 발가락까지 동원해야 할 거야. 난 철벽이라도 치는데 당신은 마음이 착해서 그러지도 못하잖아. 내가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당신 노리는 쌤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양보 못하지. 예비 신랑은 낮에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줬고 늘 그랬듯이 잘생긴 의사 선생님을 향한 환자의 애정 공세라고만 생각했고 예비 신랑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김없이 출근 시간은 다가왔고 데이 근무 날은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고 응급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근무날이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정신없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남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대변을 봤는데 피가 나왔다면서 응급실에 왔고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화장실을 가면 피를 썬다고 호소해서 가봤더니 복분자 술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바로 나왔던 거였고 그게 붉은 피로 보였던 거였어요. 환자분이 전날 밤 엄청 과음을 하고 마지막 장식을 복분자 술로 마무리했는데 복분자가 몸에 맞지 않았던 환자에게 소화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붉은색 대변으로 나왔던 거였습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정작 급한 환자는 진료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들도 많았죠. 시모가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해 온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가 부족한 상황까지 왔고 지금 당장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등산객을 헬기로 태우고 오고 있다는 호출이었어요. 어떤 때보다 응급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증이 혈관과 심장을 다루는 병이었기에 1분 1초가 긴박했습니다. 자칫하다가 시간을 늦추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어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등산객이 실려오고 선생님들이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셨고 마취과 과장님을 급하게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의 얼굴을 보자 들고 있던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흉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고 저는 시모에게 달려가 안심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걱정 마시고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도 시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호 씨 당장 부를 테니까 안심하시고 등산복 찢어야 하니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머니는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제 손을 잡은 채 가슴 한가운데에 누르고 조이는 듯한 통증을 참아가면서 이를 꽉 깨무셨어요. 등산복을 자르고 수술복으로 입힌 후 마취과 과장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최근에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했었고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어머님 병명을 빨리 판단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심근경색 징조가 보였었고 하필 기온차가 심한 오전에 친구들과 등산을 무리하게 하신 바람에 산을 오르던 중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셨고 그 바람에 다리에 골절까지 입는 상황까지 오신 듯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예비 신랑도 달려왔고 수술은 4시간 만에 끝이 났어요. 예비 신랑은 다른 환자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 중환자실로 시모를 모시고 옆에서 간호해 드렸습니다. 시모는 좀처럼 마취에 깨어나시지 않았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횡설수설 무언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봤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신감과 철없는 제 행동이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진짜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청첩장도 찍었고 병원 사람들도 다 아는 결혼이라 당장 못하는 건 그렇고요.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결혼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없었던 일로 만든다는 게. 사모님이 이번만 눈 딱 한번 감아주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죠. 식도 최대한 조촐하게 올릴 거예요. 당연히 혼인신고 안 하죠. 당장이라도 파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 그 집에서 피해 보상이니 위자료니 돈을 요구할 텐데 그럴 필요 있나요? 어차피 제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우리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파혼을 하는 모든 이유는 인용이 때문에 하는 걸로 아들이랑 다 짜놨어요. 맞선을 보게 한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둘이 죽고 못 산다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 끝낼 테니 사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다 힘이 나네요. 둘이 맞선 보고 눈에 딱 맞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번에 지희가 아들 병원에도 찾아갔다면서요? 들어보니 둘이 껴안고 난리였다는데. 시모는 횡설수설 말이 엉켰지만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시모가 마취가 풀리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을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예비 신랑이랑 맞선 상대 어머니랑 짜고 저를 속인 것이 결혼식 하루 전날에 모두 들통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환자라고 했던 여자가 정말 환자가 아니었고 맞선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모의 바람대로 맞선을 본 예비 신랑은 저보다 더 어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의 원장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미 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사이는 각별했고 그날 역시 예비 신랑이 보고 싶은 나머지 제가 있는 병원에 맞선녀가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진 것을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 제 속을 보일 수 없었고 결혼식은 24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시모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일 있을 결혼식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고, 결혼식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6시에 식이 시작하므로 아파서 못 오시겠다는 시모를 설득하고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빛내주셔야 한다며 무리하게 시모에게 휠체어를 태워 결혼식장으로 모셨습니다. 굳이 자신이 이런 아픈 꼴로 식장에 가야 하냐는 말을 식이 시작할 때까지 툴툴대며 했고, 전 시모를 반드시 식장에 앉혀야만 했어요. 그렇게 식이 시작됐고 주례가 끝나고 이벤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에게 미리 영상 하나를 부탁했고 틀어달라 했습니다. 영상에는 어젯밤 시모의 계략이 들어간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고, 식장에는 시모의 횡설수설 해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시모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장 영상을 끄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렸고, 예비 신랑은 당황해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 부케를 예비 신랑의 면상에 던지고 사회자 마이크를 받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러 오셨을 텐데 이런 상황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신 발걸음 해주셨는데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듭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 응급실에 어머님이 실려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바보 같은 얼굴로 해맑게 웃으며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겠죠. 또 모자 사기꾼의 피해자가 되었을 테고요. 평생을 파혼당한 여자로 낙인 찍히며 살아갔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있을 뻔했던 이 사람은 잘난 병원장 딸 만나서 지방에 병원 차리고 원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겠죠.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 이 결혼식을 가슴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했고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갈 텐데 아무 죄의식 없이 잘 살 김진호와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같이 쪽팔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즐거운 쇼를 보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축의금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나온 배짱으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헛구역질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비 신랑은 대학병원을 나와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고 했고 전 꿋꿋하게 병원에 남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말을 수군대는 것도 잘 알고 정말 독하다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들이 사라질 테고 그런 말들로 인해 제 삶이 무너지는 건 싫었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죄송하고 못난 딸의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너무나 슬프네요. 한동안 제 입에서는 결혼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무서워진 건 사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낭만과 로망이 존재할 줄 알았어요. 선배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오만했던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주어진 제 삶을 감사하며 살 거예요. 지난 실수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사연을 올린 건 아닙니다. 쓴소리는 달게 받고 조언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큰돈 들여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